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이번 주는 병원 코디네이터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병원 코디네이터에 관련된 직업 정보와 취업, 자격증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움 말씀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병원 코디네이터 협회 정희라 추가영 이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병원 코디네이터에 도전할 때 자격증 정보를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가영입니다.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과 취업에 대해서 오늘 도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자격증과 취업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잠시 병원 코디네이터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해볼게요. 우선 현장에서 병원 코디네이터의 업무 범위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병원 코디네이터의 업무 범위는 환자 고객이 병원을 찾아옴과 그리고 병원에서 나갈 때까지 전반적인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걸 보게 되면 리셉션 코디네이터라고 해서요. 네. 환자가 처음 오셨을 때 전화 접수를 받고 전화 응대를 하고 전화 접수를 받고 그리고 진료실까지 연계해드리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요. 또한 이제 환자분들께서 진료 서비스를 다 받으신 다음에 집으로 귀가하실 때 다음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수납을 통해서 이제 병원에 대한 환자분들의 궁금증이나 혹시 해소되지 못한 진료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역할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네. 예, 그럼 연차에 따라서 직무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 좀 달라지는 네. 부분이 있나요? 네, 물론이죠. 아, 그래요? 연차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셉션 코디네이터는 그야말로 환영한다는 뜻의 네. 리셉션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환자분들께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리셉션 코디네이터입니다. 네. 근데 리셉션 코디네이터가 환자를 맞이하기 전까지 마케팅을 기획하거나 아니시면은 우리 병원에 대한 홍보를 담당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많이 아시는 것처럼 상담실장 역할을 하시는 코디네이터 분들도 있으세요. 네. 더 나아가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지 못한 이제 조직 관리라고 하죠. 네. 저희가 네. 직원들 구인 구직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병원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에 대한 네. 중간 관리자 역할까지 연차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분업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사실 병원에 가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좀 고민을 할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분들이 바로 병원 코디네이터일 텐데 아직까지 좀 혼동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 그럼요. 같아요. 간호사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복장으로 구분을 하나요? 네, 보통 병원의 정책에 따라서 이제 복장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요. 최근 의료법에서는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또는 의료기사 등에게 이름과 면허의 종류가 적혀 있는 명찰을 폐용하도록 해두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찰에 적혀 있는 직책을 보고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사실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직업 굉장히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병원 코디네이터 직업 매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우선 두 가지 큰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입니다. 네네. 네, 성별과 나이와 경력과 상관없이 병원 코디네이터를 희망하는 서비스 마인드를 가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활동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추가영 이사님께서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병원 코디네이터는 환자를 응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상담을 한다거나 네. 마케팅을 한다거나 또는 직원 교육을 한다거나 굉장히 분야가 다양해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병원 이상- 코디네이터의 직업의 매력 중에 하나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것도 굉장히 큰 매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오랜 경력을 쌓은 직원일수록 병원에서는 역할이 멀티플레이어적인 역할을 굉장히 원하는데 네. 병원 코디네이터들은 이렇게 연차수가 됨에 따라서 이런 역할들을 많이 수행하게 되고요. 그에 네. 따라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40대, 50대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병원 경력을 바탕으로 아무래도 본인이 뭐
전공을 재무 쪽으로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렇죠. 아니면 디자인 쪽으로 전공을 하신 분들은 그거를 살려서 진료 이외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쪽으로 하다 보면은 네. 아시다시피 융합하고 멀티, 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바이오 제약 산업도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고요. 예. 병원들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화장품도 나오고 있는 곳이 그렇죠.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경력을 살려서 바이오 제약 이쪽으로도 역할이 확대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오. 많습니다. 네네. 이쪽도 4차 산업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직업 네. 중에 하나군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병원 코디네이터 직업에 어떤 부분이 여성분들한테 좀 적합하다라고 보시나요? 우선 병원을 찾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불안함과 또는 심리적, 육체적인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근데 이러한 감정을 더 섬세하게 이해하고 만족을 드리기에 여성의 특성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여성이 네. 병원 코디네이터에 참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그 특정 분야 있을까요? 우선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으세요. 그렇죠. 네. 너무 낯가림이 심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환대를 하실 수 없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사람을 좋아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병원은 여성들이 많은 조직이기 때문에 네. 환자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병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동료들 간의 배려도 참 중요해서 우선은 밝은 분들 그리고 네. 사람을 좋아하는 분들,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분들이 네. 가장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분들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사실 병원 코디네이터가 예전에는 네. 흔하지 않은 직업이었다 보니까 네. 오해라든가 아니면 좀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코디네이터는 자격증이 없이도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요. 우선 병원 코디네이터의 업무 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직무의 특성과 또는 업무의 이해를 위해서는 병원 코디네이터의 교육과 자격증 취득이 꼭 필요합니다. 네. 네.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병원 코디네이터 초창기에는 접점 서비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예쁜 사람들이 많이 한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오해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 오해인가요?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접점 서비스를 90년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전직 승무원이나 호텔리어 출신들이 먼저 네네.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스마일이 직업화되신 그렇죠. 분들이 많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예뻐야 된다. 또는 이제 개인 병원에서만 근무한다라는 오해도 있을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현재는 암센터나 건강검진센터 그래요? 쪽에서도 대형 병원에서도 코디네이터라는 접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취업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형외과나 치과나 안과처럼 의료보험이 안 되는 곳만 네. 코디네이터들이 네네. 근무한다라는 이제 오해도 네. 있을 수 네, 있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대형 병원이나 암센터 같은 데에도 네. 코디네이터가 다 배치가 돼 있군요. 네. 저도 예전에 보게 되면 꼭 코디네이터 하면 상담실장님 네, 맞습니다. 이분이다라고 그렇죠. 해서 상담만 잘해주면 된다라는 오해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군요. 네. 네. 자, 의료 현장에서 병원을 찾는 고객들의 처음과 끝을 담당하는 직업입니다. 병원 코디네이터가 되는 첫 걸음,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자격증 관련 수업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 수업이 한창인 강의실. 병원 코디네이터의 이미지는 곧 병원의 이미지라고 할 만큼 중요한데요.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응대법이 잘 숙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강생들은 다양한 사연과 성격을 가진 유형별 환자 응대 방법과 병원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컴플레인 대처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지금 보통 코디네이터 분들이 가장 환자들의 시작점과 끝지점을 맞이하는 응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자분들을 어떻게 응대하고 그분들에게 혹시 컴플레인이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 예비 병원 코디네이터들. 과연 그녀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 친구들이 사실 대기업처럼 뭐 그 병원에 입사하고 나서 한 달, 두 달 교육을 받고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병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전에 투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 근무 매너를 기본적으로 익히고 가지 않으면 병원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지식과 매너들을 기본적으로 가장 잘 익히고 가야지 이 병원에서 가장 오래 잘 근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환자 유형에 대한 수업 후에는 수강생 자신의 유형이 어떤지 파악해보는 자가진단 시간도 가져보는데요. 이처럼 병원 코디네이터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전할 때 뭔가 행동가짐이나 마음 그런 거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수업이 인상이 깊었어요. 이번에는 앞서 진행했던 자가진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과 비슷한 유형의 수강생들과 그룹을 이뤄서 수업을 합니다. 혼자보다 그룹으로 할 때가 보다 활발한 느낌인데요. 그룹 수업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며 서로의 장단점을 비롯한 기본 행동 유형을 알아봅니다. 뿌띠의 성향이나 이런 걸 받으셨는데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대처할 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막 당황스럽고 많이 생각한 편은 그런 부분이 조금 두렵기도 한데 반면에 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오면 되게 뿌듯할 것 같기도 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병원의 얼굴이자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직업, 병원 코디네이터. 그 시작은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일 것입니다. 병원 코디네이터는 누구에게나 의지나 열정만 있다면 저는 열려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항상 열정이 있으시다면 바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은 병원 코디네이터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 이야기 들어볼게요. 병원 코디네이터 아까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선 2004년에 대한병원 코디네이터 협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서비스 및 경영 관리에 대한 지식과 실무를 적용해서 고객의 만족과 병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2005년 처음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선 현재는 1월, 3월, 7월, 11월 연 4회 자격시험이 실시되고 있고요. 제가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자격시험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자격시험은 1교시와 2교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은 각각 50분씩 배정이 되어 있고요. 1교시 50문항, 2교시 50문항, 총 100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배점은 100점 만점에 매 교시 40점 이상, 그다음에 두 과목의 평점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어야만 합격이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코디네이터 시험이 실기 시험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이미 병원 코디네이터 교육 안에 실습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따로 실기 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필기 시험으로만 자격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직업의 가장 큰 매력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별도의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병원 코디네이터에 응시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될 수 있는 거는 아닌데요. 여기서에서 말하는 아무나는요, 바로 자격 조건 때문입니다. 우선은 병원 코디네이터 관련 교육기관에서 병원 코디네이터 관련 교육을 30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수를 하셔야만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 시험을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으셔도 병원 코디네이터 시험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계십니다. 네. 사실
저는 지금까지 남성 코디네이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는데 저도 본 적 없습니다. 남녀 비율이 자격증에 도전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약 7대3 정도 오, 되는데요. 남성분들이 네네. 아무래도 이 중에는 보건 전공을 하는 남학생들이 주를 아, 이룹니다. 그래서 네네. 이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할 때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많이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시거나 또는 이직을 희망하시는 많은 남성분들이 시험에 응시하고 계십니다. 네. 남성분들의 수요도 이제 굉장히 또 늘어날 그렇네요. 수 있는 부분 네. 중에 하나인데 네. 그렇다면 자격에 도전하는 이 연령대 대략적으로 어떻게 분포가 좀 되어 있나요? 정말 자격증에 응시하는 연령대는 10대부터 60대까지 굉장히 오. 다양합니다. 네, 폭이 굉장히 넓죠. 네. 그중 가장 많이 응시를 하는 연령대는 아무래도 20대 초중반이 아닐까 싶어요. 그 이유는 병원 코디네이터를 교육하는 대학들이 많이 네. 생겨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여성의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면서 병원에서 젊은 여성들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최연소와 최고령 아까 10대에서 60대라고 했는데 네. 구체적인 나이대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방금 전에도 네. 연령대가 10대부터 60대까지 정말 그렇죠. 굉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협회에서 근무했을 당시에 최연소 합격자는 16세였어요. 굉장히 오. 어리죠. 네. 그러면 이 나이대가 15세 이상인가요? 아니면 뭐 상관이 어떻게 되나요? 네, 나이대는? 그러한 규정은 아직 없고요. 따로 없군요. 이 친구가 이제 만 나이로 따졌을 때는 이제 16세고요. 지금 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주로 많이 시험을 응시를 아, 합니다. 그래요? 고등학생들도 다 보나요? 네, 와. 학교 내에서 병원 코디네이터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거나 특성화고에서는 아, 많이 네네. 응시를 합니다. 최고령은요? 최고령은 놀라지 마세요. 63세세요. 오. 네, 굉장히 연령대가 높으시죠. 네. 이분은 다른 직종에서 근무를 오래 하시다가 네. 정년으로 그만두시고 네네. 병원 코디네이터에 관심이 있으셔서 응시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60대, 70대도 괜찮을 것 같은 게요. 네. 요즘은 이제 그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하는 실버 그렇죠. 산업도 많다 보니까 네. 병원에서도 이왕이면 비슷한 연령대 분이 안내를 하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아파보면 마음도 알 수도 있고. 아직 아프실 나이는 아닌 것 같지만, 네, 굉장히 좀 이런 점에서는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네.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닐까 싶은데, 아까 대학교에 관련 학과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전국에 이제 병원 코디네이터과 뭐 이런 식으로는 없고요. 이제 뭐 보건의료 행정이나 보건 행정 또는 의무행정, 병원 경영 등의 학과 안에 교육과정으로 병원 코디네이터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는 이쪽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요. 호텔이나 서비스 또는 관광 쪽에서도 많이 병원 코디네이터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전공한 거 말고요, 다른 교육기관도 있는 건가요? 네, 많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나 또는 대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곳들을 제외하면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이나 아니면 각 지역에 이제 정부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여성 인력 개발원이든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시험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서비스 학원이나 간호조무사 학원에서도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무조건 30시간만 이상만 채우게 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박사님, 네. 요즘 국비 지원으로 네. 수업을 받고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럴 때 국비 지원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일단 뭐 직업 훈련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제 내일 배움 카드제 이 부분을 이제 가장 많이 활용을 해서 이제 교육 훈련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구직이 필요한 실업자부터 자영업자까지 이 자격 조건만 맞으면 실제로 신청해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충분히 훈련비를 지원받아서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이 단계를 크게 한 4가지 정도로만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게 되면요. 이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HRD.net 사이트에 가보시면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단계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원 발급 신청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부분과 오프라인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단계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근로자 직업능력 이제 개발 카드를 발급을 받게 네. 되고 발급받은 내용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그에 관련된 과목 훈련 형태를 검색을 하고 직접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 단계로 훈련 과정을 수강하고 그 총 비용에서의 본인 부담금만 이제 결제를 해서 훈련을
참여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격증이 1교시와 2교시로 시험이 나뉘어서 이렇게 치러진다고 하셨는데 과목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제가 과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시별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우선 1교시에는 꼭 출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 코디네이터의 개요인데요. 네. 네네. 병원 코디네이터는 무엇인지, 앞으로의 비전과 그다음에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하는 과목이고요. 예. 환자를 응대하기 위한 진료과 특성이나 또는 응대 방법, 의료 CS 매너 또는 이미지 메이킹을 다룬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유형별로 상담을 하는 방법과 병원 환경 관리를 하는 과목도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고객 매뉴얼 관리와 환자의 사후 관리를 하는 과목으로 나누어집니다. 네. 그리고 2교시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예약 방법과 수납 방법에 따라서 이제 네. 관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약 관리랑 수납 관리를 하는 그 과목을 예약 관리와 수납 관리를 공부하는 과목이 있고요. 병원에서는 환자 고객도 중요하지만 직원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네. 네, 이 내부 직원을 저희는 내부 고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내부 고객들의 뭐 팀워크 향상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직원 교육을 하는 과목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또 병원 정보를 관리하거나 또는 홍보를 하거나 또는 고객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병원 마케팅 관리도 있습니다. 네. 이 2교시의 수납 관리와 병원 마케팅 관리는 다른 과목보다는 조금 더 배점이 높은데요. 각각 15문항씩 출제가 되어지고요. 30점, 30점, 총 60점의 배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돈 관리하는 거와 이제 외부적으로 알려야 되는 이 비중, 즉 수납 관리와 이제 병원 마케팅 이 부분이 배점이 높은데 실제 현장에서도 이 병원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거의 비슷한가요? 아니면 더 이상인가요? 더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특히 수납이나 마케팅 같은 경우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을 해야지 예. 병원 운영에도 문제가 없어지고요. 그렇죠. 예. 환자들한테도 잘못된 정보나 이런 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NCS 기준에 맞춰서 네. 병원 코디네이터 협회에서도 문항이나 아니면은 배점을 좀 더 높임으로써 좀 더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아무래도 점수도 높고 문항 수도 더 높게 배치가 되어 네. 있습니다. 야, 지금 과목을 들으니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과목이. 필기 시험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건 어떤 건가요? 네, 아무래도 2교시의 수납 관리랑 병원 마케팅 관리 역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시. 배점도 네. 높고 하군요. 네, 맞습니다. 이 두 과목은 수강생들에게 굉장히 낯설고 범위도 굉장히 그렇죠. 광범위하기 네. 때문에 네. 더 어려워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대학교에서는 이 과목들을 따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좀 하기가 범위가 너무 좀 넓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2016년도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자격증 합격률 좀 어떻게 되나요? 2016년에 이제 4번의 시험이 있었고요. 예, 예. 이 합격률, 그러니까 평균 합격률은 약 89%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네네. 그러면 자격증 취득을 잘할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아마 다른 자격증 전문가들도 저와 똑같은 네.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수험서의 문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옳지 않은 문제를 고르라는 건지 옳은 것을 고르라는 건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문제가 왜 틀렸는지, 정답이면 왜 정답인지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요. 실습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실습은 병원에서 하는 실습이 아니라 친구들끼리 뭐 방향을 안내한다든지 아니면 시선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든지 하는 롤플레잉을 통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몸에 배어서 아마 문제를 풀 때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몸에 익숙한 문제를 봤을 때 좀 더 잘 풀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시험에 계속 좀 떨어지는 좀 어려움을 겪는 유형과 좀 쉽게 또 그래도 한 번에 합격하는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좀 구분이 되나요? 우선은 먼저 자격 시험에 자꾸 떨어지는 유형을 말씀드리면 서비스직에 종사를 하다가 네. 이제 병원 쪽에 이직을 희망을 해서 다시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지식을 알면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네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서비스와 병원 서비스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떨어지십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반면에 수치나 용어에 대한 암기보다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여서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합격률이 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의 결론은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그렇죠. 열심히 무조건 합격을 하는 하실 방법 수 말고는 있습니다. 없네요. 네. 특히 이제 병원 쪽 일이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로 민감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거 확인도 하고 그럼요. 실습도 해보는 거 정말 중요한 문제겠죠. 자, 그렇다면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이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 어떻게 발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에 많은 자격증들의 출제 유형이 조금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상황 분석에 대한 능력을 좀 더 평가하고 이론보다는 이해도에 대한 평가를 중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려면 실습도 정말 열심히 받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민간 자격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만 열심히 공부하면 취득하기 쉽다라는 그렇죠. 인식이 네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병원 행정사나 이런 것처럼 국가 자격증으로 가는 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병원 코디네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연차수가 올라가거나 경력이 쌓일수록 좀 더 고급화된 과정이나 아니면 역량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네네. 있는 병원 경영 관리사라든가 아니면 병원 마케팅 전문가 과정이라던가 해서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상위의 자격을 취득할 네. 수 있는 것으로 좀 더 분업화되고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그 유효기간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한번 취득을 하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수교육 기간도 있고요. 아, 네. 저희 그 보수교육을 받음으로써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네네. 자격증을 취득하면 5년 정도 있으면 어. 네, 갱신의 기간을 갖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계속 진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하지만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가 자격증이 되고 등급을 나누면은 정말 더 전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어떠신가요? 뭐 두 분 이사님께서 워낙 또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일단 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 자격증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병원 코디네이터 민간 자격증만 나온 게가 한 127개 네. 정도가 그래요?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야 중에 하나고요. 네. 실제로 이러한 이제 명칭, 직업명 부분에서도 실제로는 이제 직업사전에는 또 의료 코디네이터라는 이 용어와 또 병원 코디네이터,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네. 이 다양하게 활용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험을 도전하는 분들에 대한 혼란, 그 다음에 어떤 자격증이 훨씬 더 좋은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에 관련해서 지금 NCS 관련해서 이제 뭐 직무 분석을 통해서 나왔던 부분도 있는데 좀 더 명확한 표준화된 이런 교육 과정도 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 등급제 아까 이야기하셨던 네. 그러니까 연차에 따라서 직무가 아까 나눠진다 했지만 실제로 명확하게 또 구분을 해서 사람들이 그에 맞게끔 움직이는 게 힘들어지니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에 대해서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가되 등급을 좀 더 구분해서 전문가를 양성시키면 훨씬 더 이 자격제도의 발전이 좀 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 정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취업 정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자격증 도전할 때 남녀 비율이 7대3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현장에서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여성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여성 한 9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성이 90%지만 아까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2009년에 의료관광이 이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활성화됨으로써 통역 코디네이터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고요. 네네. 그리고 현재 또 100세 시대를 감에 따라 건강검진센터나 정형외과, 또 비뇨기과 등에서도 수요가 많이 필요한데 네. 아무래도 비뇨기과 같은 경우는 여성이 진출하기 어려운 면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직이나 그런 병원에서는 남성 코디네이터도 많이 고용하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나면 중요한 게 바로 취업이 되느냐, 그렇죠. 내 앞으로 네. 진로는 어떻게 되느냐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진로는 우선 가장 많이 수요가 있는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병원이 가장 많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아까 바이오 제약 쪽에서도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예. 또 화장품 쪽에서도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고 7월 11일부터 환자 경험 평가를 통해서 이제 국가에서 병원을 평가하는 일단 대형 병원부터 먼저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는 환자 경험을 관리하는
평가를 하게 되고요. 환자 경험. 네,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해서 예. 그냥 단순하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 동선부터 환자가 이용하는 의료기기까지 환자의 불편함이 없이 설계하는 역할들도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환자 접점에서 일하는 병원 코디네이터들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해서요. 현재는 그 범위까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가장 경쟁률이 높은 영역은 어딘가요? 병원 코디네이터를 고용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의료보험이 안 되는 쪽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미용 쪽이나 예. 아니면 의료보험이 안 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쪽들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상대적으로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원, 요즘에 정형외과까지도요. 우선은 그런 쪽이 더 많이 선호하시고 취업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비용 부담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또 자세한 설명도 네. 좀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입 장벽 자체가 네. 높기 때문에 그 진입 장벽을 어떻게 보면은 병원에서 인적 자원으로 커버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일단은 안과, 한의원, 피부과, 좀 했던 성형외과 뭐 이런 네. 다양한 이러한 의료 진료 과목에 따라 가지고도 병원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라든지 이러한 직무, 업무의 난이도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좀 나나요? 네, 차이가 납니다. 네. 그 병원 진료의 특성상 진료 과목들로 차이가 나는데 네. 우선 치과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 1999년도에 예치과가 생김으로써 병원 코디네이터란 직업이 일종의 외국에서 벤치마킹 되어서 네. 도입이 네네.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직업의 역할이 분업화가 잘 돼 있고요. 네. 직무 분석이 좀 잘 돼 있는 실정이고요. 네. 치과 같은 경우는 충치로 인해서 아픈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그렇죠.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형외과나 피부과보다는 마케팅이나 홍보가 조금 덜 해도 됩니다. 그러나 28개의 치아가 순서대로 고장이 난다고 하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찾아갈 치과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고객 경험 관리나 아니면 고객 관계 관리, CRM 쪽으로도 많이 예. 특화가 되어 있고, 안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코디네이터들이 진출하고 있는 과가 라식이나 라섹 수술,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는 곳인데, 예. 아시는 것처럼 라섹 수술, 라식 수술을 평생에 한 번 이상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안과 같은 경우는 처음 진입한 환자들에 대한 케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주변 분들 소개 창출 이런 쪽으로 관계 지속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의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아주 큰 한방병원이 아니고서는 소규모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병원에서 좀 멀티플레이어적인 사람을 원하고요. 서로 진료부터 시작해서 환자 동선 그리고 환자 상담까지 멀티로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들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네. 그럼 보통 취업처에서는 어떤 병원 코디네이터를 원하나요? 우선은 병원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직원들 구인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물론 예쁘고 착하고 젊고 하면 참 좋습니다. 환자들도 사람인지라 병원을 찾아오면은 예쁜 사람이 반겨주면 참 좋겠죠. 아유, 저런. 네. 근데 예쁘고 밝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병원의 비전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좀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라이트 펄슨이라고 그러죠. 긍정의 그렇죠. 에너지를 네네.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병원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근무하다 보니까 어느 역할을 맡더라도 좀 잘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 네. 마지막으로는 환자 인사이트를 가지고 끊임없이 환자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진화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진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랬을 때 이력서라는 것은 어찌 보면 글로 쓰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네네. 자기의 자격증과 이런 것들을 들어갈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을 좀 강조를 해야 될까요? 뭐 교육상? 뭐 자격증? 네. 뭐 어떤 것들이 좀 강조되면 좋을까요? 제가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은 네. 지원 동기입니다. 오. 예.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보다 보면은 네. 성장 과정에 너무 집중을 하셔서 병원에 입사를 하셔서 본인이 어떻게 일하겠다라는 거는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이 병원에 입사를 하면 이렇게 기여하겠다. 제가 제일 매력 없는 자기소개서나 이력서가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어떻게 열심히 할지를 좀 써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면접은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면접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 엘버트 메라비안이라는 사람이 첫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55%라고 합니다. 그 55% 중에서 외형적인 모습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복장이 갖춰지지 못하거나 사람을 응대하는 태도가 갖춰지지 못하면 그거는 네, 마이너스 요인일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면접을 준비할 때 이력서를 먼저 넣으면 이제 합격 통지나 아니면 면접보라고 전화가 오죠. 저는 면접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고요. 네네. 전화로 온 상태에서 좋은 인상을 주는 게 좋고요. 이왕이면은 가고 싶은 병원을 미리 검색을 해본다거나 네. 아니시면 이 병원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는지 전화 문의를 한번 해본다거나 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병원을 미리 준비하고 조사한 상태에서 면접을 응하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네요. 사실 그동안에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네. 놓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부터도 전화 받을 때 누군가가 좀 네. 감사한 마음으로 받거나 네. 굉장히 상냥하게 받으면 한 번 더 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또 목소리 부분에서도 딱 그게 그냥 바빠서 받는 건지 네. 진정으로 그렇죠. 해주는 네. 건지 딱 느끼잖아요. 그럼요. 그럼 일단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하고 취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서울 이게 뭐 수도권 네. 이 부분과 지방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쪽하고의 좀 차이가 그러면 있을까요? 아니면 거의 없나요? 아무래도 대도시들에서 취업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수요가 많은 곳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좋은 인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아무래도 서울로 많이 오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숙사를 운영하거나 네, 이렇게 복지 시설을 훨씬 더 좋게 해주고 예. 이렇게 하시면서 좋은 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십니다. 그렇다면 굳이 뭐 꼭 서울이나 대도시로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네. 이런 복지 혜택도 받고 취업 기회도 높이려면 지방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막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아직 뭐 그런 좀 걸리는 부분이 없다면 지방으로 취업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실습 이외에 취업 전에 인턴이나 혹시 아르바이트 경험도 쌓을 수가 있나요? 병원에 따라서는 인턴제를 운영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네. 저의 경우에도 백화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굉장히 저한테는 많이 그래요? 도움이 네. 됐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 응대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다 보니까 예. 좀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자세도 필요하고요. 또 같은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화법이나 아니시면은 이제 환자를 배려하는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험이 쌓아져야지 발휘가 되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왕이면은 가능하시다 그러시면 무보수라도 병원에서 한 뭐 일주일 정도라도 네네. 네, 근무를 하시면 참 좋은 경험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일단은 경험을 쌓아라라는 네. 이 구조인데 그럼 취업 전에 이 부분만큼은 꼭 숙지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업무 지식 그러니까 마음가짐 말고 배려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네. 업무 지식적으로 측면한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우선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 안에 있는 내용들을 네. 다시 한번 숙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의료계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네. 아무래도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왕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성형외과를 가고 싶다. 네. 그러면 성형외과의 특성은 무엇이고 지금 현재 트렌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고객들은 어느 연령층이 많이 찾고 있고 예.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조사하시는 것도 좋고요. 가능하시다면 이제 의학 용어들도 예, 외우시면 훨씬 더 좋겠지만 보통은 취업을 하신 그곳에서 네. 트레이닝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 가고 싶은 병원들을 모니터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자 입장에서 직접 방문을 하셔서 예. 내가 근무를 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거를 환자한테 제공하고 싶다. 예. 그리고 한 두세 군데 정도 이제 가다 보면은 대형병원, 중형병원, 소형병원 아니면 집 앞에 있는 병원이라도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해야 될 업무에 대한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런 규모는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구나. 이런 규모에서는 역할이 이렇게 분담되어 있으니까 내가 환자를 케어하고 다른 직원들한테 인수인계를 할 때는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구나랑을 미리 겪어보시게 되면은 근무하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취업을 한 이후에 흔히 겪는 어려움도 있을까요?
취업을 한 후에 겪는 어려움이 대부분 이제 의료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의료계의 섭리를 잘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치과 같은 경우는 치위생사, 치기공사, 예. 그리고 간호조무사 네. 네, 이렇게 많이 근무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똑같이 병원 사람들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들어가 보면 또 역할들이 다 다르게 네네.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하지만 네. 텃세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텃세. 그 텃세라는 거는 병원 코디네이터랑 이제 진료를 하시는 분들이랑 좀 구분될 수가 있는데 진료하시는 입장에서는 이제 병원 코디네이터는 환자 케어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진료하시는 입장에서 열심히 몸으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내가 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병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낯설어서 네. 약간 텃세를 부리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학 용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담당 의사 선생님들께서 어느 학교 출신인지에 따라서 차팅이 또 달라지실 수 있어요. 같은 그렇죠. 진료 과목도. 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자세히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되게 간단하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익숙하지 못하면 또 불편함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 네. 텃세가 있는 직종들 뭐 꼭 코디네이터 아니어도 네. 다른 분야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기존 직원들하고 융화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여성들이 있는 직업군에는 조금 더 텃세가 많은 편인 것 왜 같습니다. 그럴까요? 우선 여성들은 낯선 것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공포감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기존의 그 직원들이 닮은 점을 좀 찾아서 내가 뭐 선배들과 좀 이런 부분이 닮았습니다라는 걸 좀 표현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선배들이 나를 조금 뭐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조금 기다려주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텃세인데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텃세라는 게 서로 익숙하지 않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건 나는 서비스만 하는 사람이니까 진료에 대해서 몰라도 돼라고 이제 편견을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 혹시 그 나의 업무의 기준이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서 이제 갖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업무에 혼재가 되지 않게 우선은 처음 들어갔을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좀 긍정적으로 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고요. 잘 모르면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개인적인 의견 중에 하나인데 한국 사람들은 밥을 같이 먹으면 정이 맞아요. 쌓이게 되는 것 그럼요.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밥을 같이 좀 잘 먹고 그죠? 서로에 대해서도 좀 배려해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텃세라는 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 같고요. 병원 업무에 있어서 네 거 내 거 구분을 하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병원 코디네이터가 근무하다가 전화가 막 울릴 수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진료팀에서 저거는 병원 코디네이터 업무니까 우리는 하지 않아도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이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응대가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근데 병원에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 최소한 병원 전화가 3번 이상 울리면 어떤 직원이든지 가서 전화를 응대를 해주고 맞아. 메모를 남겨준다라는 거를 서로가 믿고 배려하는 게 있으면 누구든지 달려가서 전화를 받아주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진료실에 이제 쓰레기가 막 쌓여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진료팀은 굉장히 바쁘지만 데스크팀이나 병원 코디네이터 팀은 좀 덜 바쁠 수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어렵지 않게 조금만 치워주게 되면은 진료팀 역시도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를 그렇죠. 느끼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텃세는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사님, 이런 텃세 뭐 꼭 여성 직종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디에서나 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저도 예전에 이제 회사를 할 때 저도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본부장 자리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보면 제가 나이대가 이제 어리고 또 기존에 계신 분들이 팀장들이 또 계시는데 네. 저 다 나이가 연배가 높으신 분들인데 어찌 보면 이 관련해서 진행하고 여기에 대한 업무 보고가 어떻게 되냐라고 전 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를 해야 되는데 협조가 잘 안 돼요.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 가보면 저 사람이 우리 쪽 부분을 모를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에 대해 시험해보는 이제 약간 네. 장소이기도 한데요. 이럴 경우 아까 이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단은 점심과 저녁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부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일단은 역할에 대한 이 분담이 명확하게 좀 정시가 좀 돼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부침성.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먼저 가서 해줄 수 있는 이 설선수범이 좀 필요하거든요. 처음에는 단지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먼저 하다가 오히려 실수를 하게 되면 맞아요. 오히려 저희는 너무 어찌 보면 이제 뭐뭐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배려해주는 마음들 생기면 이 텃세 금방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나쁜 마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낯선 부분도 그렇죠. 있고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그럼요. 그러는 거다 보니까 배우려는 자세 이런 게 있으면 또 쉽게 없어지는 게 바로 이 텃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일단 지금 시청하고 계신 이제 지원자분들, 해보고 싶은 분들, 네. 이런 분들 이제 병원 코디네이터에 관련해서 좀 힘낼 수 있게끔 네. 예. 이 취업 성공 사례 네. 한 가지 정말 좀 자세하게 소개해 많으시겠지만 하나씩만 네, 소개해 제가 주세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병원 코디네이터 강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는 말 그대로 육아나 또는 정년으로 인해서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신 분들이 병원 코디네이터에 도전하기 위해서 네.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어느 날 어떤 수강생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50대 한 중후반 정도 되십니다. 네. 본인은 불임 경력도 있고 부부 생활도 오래 했기 때문에 여성 전문 병원이나 오, 불임 전문 병원에 네네. 취업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중에도 병원 코디네이터 수업 중에도 부인과 쪽 질환을 조금 더 많이 공부를 오. 하셨었고요. 네. 실제로 과정을 졸업하시고 여성 전문 병원에 오. 취업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병원에 방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네. 더 공감도 할 수 있고 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님 말씀해 주신 김에 성공 사례도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본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28의 여성분이 이제 비서를 하시다가 어. 병원에 취업하신 경우가 있으세요. 네. 처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집 가까이에 있는 치과에서 이제 자리가 나서 취업을 하셨어요. 네. 근데 문제는 가보니까 너무너무 역할들을 많이 요구하시고요. 의학 용어도 익숙하지 않으시고 네. 굉장히 이제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었는데 또 네. 비서 출신이다 보니까 너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처음 들어온 분이 너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 기존 직원들이 반갑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담스러워요. 텃세.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전략을 쓰셨냐 하면은 이분이 입사하신 시기와 신입 직원들이 입사한 시기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신입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선배들한테 하는 시기마다 남아서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몰랐지만 귀동량으로 듣는 것도 엄청나고요. 또 이 직원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이제 배려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이제 결혼도 하시고 지금은 한 8년 차 정도 실장님을 하시고 계시는데 얼마나 직원들이 이분을 사랑하시냐면은요. 이제 임신하시고 출산하는 시기가 겨울이었어요. 네.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순번을 정해가지고요. 실장님 길에 빙판길에 넘어지면 안 된다고 집까지 이제 순번 정해서 데려다 주고 어머나. 하는 역할을 어머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20대 후반의 여성분을 보면서 지금은 이제 30대 중후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참 보면서 이 직원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장기 근속이나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좋은 직원들이 또 계속 들어오고요. 그렇죠.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원장님도 되게 사랑해 주시고 직원들한테도 사랑받는 실장님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네.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래가는 병원 코디네이터들 특성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일에 대한 만족도와 그다음에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오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특히 환자들의 감정이나 그다음에 환자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면 병원 코디네이터 직업이 더욱더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특성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일을 사랑해야지 또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을 잘해야지 주변 분들한테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직원들하고 화합하고 배려하는 거를 잘하는 직원들이고요. 주인의식이 있어야지만 병원에 대해서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끊임없이 자기 진화를 할 수 있는 직원들,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상담실장 과정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일 배움 카드나 네.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본인 역할을 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래 지속할 수밖에 없고요. 병원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다른 병원에 뺏기지 않으려면 네. 그렇죠. 역시 급여에 대한 부분도 만족도가 높게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병원 코디네이터 직업의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병원 코디네이터 직업 어떻게 발전을 하면 좋을까요? 네, 점점 더 병원에서의 병원 코디네이터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서 고객 만족뿐만 아니라 병원의 수익 증대는 물론 최상의 품질 실현을 이룩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의료 서비스 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 서비스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전문화와 분업화, 그리고 고급화와 다양화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거 리셉션 코디네이터가 전화 응대부터 모든 걸 담당했다면 현재는 병원에서 콜센터를 운영해서 네. 궁금하신 부분을 해소해드리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분업화, 다양화가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고급화라는 거는 병원의 규모나 아니면은 요구하는 서비스 사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급 병원에서는 그에 맞는 VIP 응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코디네이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다양화라는 거는 지금 현재 결혼 이주 여성들도 네. 병원에서 통역하시는 역할로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10년 전에는 없었던 직업인데 네. 지금은 뭐 중국에서 오신 분들, 그렇죠.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뭐 키즈키리스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현장에서 통역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의 다양화가 되고요. 그렇죠. 역시 그 직업 뒤에 코디네이터라는 직함이 붙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코디네이터들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다양성, 확대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그녀가 돌아왔다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우선 이곳에서 이제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병원 코디네이터 분야가 많이 발전돼서 그녀들의 도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 병원 코디네이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나 아니면 오해에 대해서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서 참 좋았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저거는 어려운 직업이다, 저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직업이다가 아니라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허심탄회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정말 여성 유망 네. 직종으로 꼽히는 분야입니다. 병원 코디네이터 도전하시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응원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우선 제가 저희 대한병원 코디네이터 협회가 1년에 4번 시험이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시험이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아까 1월, 1월, 3월, 3월, 7월, 12월. 네, 11월입니다. 11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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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부터 가장 가까운 시험이 바로 11월 자격 시험입니다. 그러네요. 네네. 네,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병원 코디네이터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비스 마인드와 도전 정신을 가진 그녀라면 지금 도전하십시오. 네. 네, 병원 코디네이터를 희망하시는 여러분들이나 현재 병원 코디네이터로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께 참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에 대한병원 코디네이터 협회에서 7,000명의 인원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전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의지, 그리고 내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 어떤 업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두 분의 응원에 힘입어서 정말 많은 여성들이 이 직업에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현역 병원 코디네이터 여성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셔서 직업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나눠보는 그녀의 잡담 시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직업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